이야기는 브라질의 빈민가에서 시작됩니다. 한 특수부대가 테러 조직을 체포하기 위해 이곳에 파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소굴을 급습했을 때 두목은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시한폭탄이 들려 있었지만 그가 베이기 전에 머리가 날아간 것 같았습니다. 가쿠레도 지지 않고 안경 쓴 미라 형에게 지난번 번개 맞은 흉터는 다 나았냐고 되물었습니다. 일본에서 공부하는 4명의 학생들이 모였습니다. 학교 옥상에서 학생이라고는 하지만 내세 외모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가쿠레는 거시기 긁느라 바빠서 미라가 하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오랜만에 다시 만난 것 같습니다. 그들 둘 외에도 2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안경 쓴 형은 잘하는 녀석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망치는 것, 특히 옛 연인에 대한 기억에서부터 말이죠. 가쿠레도 지지 않고 안경 쓴 미라 형에게 그 흉터에 대해 물었습니다. 가쿠레는 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왜? 아직도 시끄럽기만 한데 미라의 이름은 안전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쿠레는 왜 이렇게 대놓고 자기를 여기로 불렀냐고 물었습니다. 만화에서처럼 저격수에게 모두 제거될까봐 두렵지 않냐고요. 원한다면 둘이서 바로 한판 붙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그냥 이렇게 모여있는 게 멋있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이유가 너무 어이없어서 가쿠레는 미라가 바보가 아닌가 싶었습니다. 껌을 발로 밟아야 하나요? 그들 둘 외에도 2사람이 더 있었습니다. 가쿠레는 하치야에게 이번 상대를 분석하라고 불렀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마치 얼굴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여러 얼굴과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그녀를 스즈키라고 불렀습니다. 가쿠레는 손가락을 까딱였습니다. 그는 이 이름은 너무 흔하다고 말했습니다. 미라의 이름은 안전했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가쿠레는 왜 이렇게 대놓고 자기를 여기로 불렀냐고 물었습니다. 저격수에게 모두 제거될까봐 두렵지 않냐고? 만화에서처럼 말입니까? 미라는 가쿠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이렇게 모여있는 게 멋있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있는 게 말입니다. 하치야가 입을 열었습니다. 가쿠레의 경고가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적이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가쿠레는 하치야에게 이번 상대를 분석하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그들이 의료지원부서 소속이라고 확인했습니다. 노동복지부 소위 후방부대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 그룹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가쿠레는 그들의 스타일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야하게 입고 아직도 돌아다니다니. 미라는 선두에서 싸우고 싶어 했지만 가쿠레는 한 명씩 상대하며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녀석. 그는 하이치에게 누가 두목인지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그가 만화에서 읽은 바로는 저쪽은 하이치에게 분석을 부탁했습니다.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브라질에서 테러리스트를 죽였기 때문에 그는 자신 있었습니다. 말을 마치고 그는 멀리 앉아있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저기 얼굴에 화장한 여자가 제일 강한 녀석이야. 딱 봐도 알 수 있어. 싸우다가 질 것 같으면 프리저처럼 최종 변신을 할 거야. 가쿠레는 목을 긋는 신용을 하며 그녀를 도발했습니다. 아직 너무 약해. 그녀는 그냥 강한 사람일 뿐. 그는 자신의 신호에 맞춰 그녀의 팔에 레이저를 쏘라고 했습니다. 멀리 앉아있는 사람. 얼굴에 저 여자가 제일 강해. 싸우면서 그는 왜 이리 이 지경까지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프리저처럼 최종 변신을 할 것입니다. 프리저. 가쿠레는 목을 긋는 신용을 하며 그녀를 도발했습니다. 그 후 가쿠레는 다른 언어를 사용해 나머지 3사람과 소통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레이저를 쏘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와 가쿠레를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처럼 침착한 사람도 매우 놀랐습니다. 저 감독. 그리고 가쿠레는 교전을 시작했습니다. 싸우면서 그는 왜 일이 이렇게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가쿠레에게 내부 정보를 좀 알려주었습니다. 최근 가쿠레 같은 실험 닌자가 많아졌고 몇몇은 탈주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 같은 사람들이 그 닌자들을 확인할 것입니다. 2달 전 7월 22일 가쿠레는 집에서 직접 만든 암기를 시험하고 있었습니다. 이쑤시개와 솜으로 만들어 빨대로 불어서 쏩니다. 가쿠레는 여러 조준 자세를 취하며 계산했습니다. 그걸 보고 그는 바로 비웃었습니다. 가쿠레 가문은 유명,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들어와 가쿠레를 경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처럼 침착한 사람도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분명히 그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자는 틀림없이 전문 닌자입니다. 그는 가쿠레에게 내부 정보를 좀 알려주었습니다. 최근 가쿠레 같은 실험 닌자가 많아졌고 몇몇은 탈주할 계획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20% 같은 사람들이 그 닌자들을 확인할 것입니다. 가쿠레는 즉시 부인하며 조직에 충성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몇몇은 탈주할 계획이고 여기 20% 같은 사람들이 그 닌자들을 확인할 것입니다. 가쿠레는 즉시 부인하며 충성을 다짐했습니다. 그걸 보고 그는 바로 비웃었습니다. 유명한 가쿠레 가문이 이제 말도 못하는군요. 조직에 어떤 손실도 끼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나 규칙은 있는 법, 탈주자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해결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탈주자들을 처리하는 일을 가쿠레에게 맡기자 그는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걸 보고 그는 바로 비웃었습니다. 가쿠레 가문은 한때 위세 등등했으나 이제는 임무 하나에 기뻐할 정도로 몰락했군요. 천장에서 표창이 떨어졌습니다. 가쿠레는 그것을 잡으려 했지만 그가 자기 눈을 찌르려는 줄 알았습니다. 깨달았을 때 문제를 깨닫고 그는 이암기에 10점을 주고 떠났습니다. 가쿠레는 그제야 돌아와 포장을 뜯고 안을 확인했습니다. 안에는 교복과 입학, 허가증,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드티가 있었습니다. 가쿠레가 입어보니 누나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닌자 리스트.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의 닌자 복장이 맞았습니다. 확인을 마친 후 가쿠레는 자신이 가락교에 전화해 보았습니다. 잠입할 곳입니다. 부모님이 처리한다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시기상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머니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같은 하급 닌자는 명령이 떨어지면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가쿠레는 여관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는 이 여관에 있는 유일한 여성에게 부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람은 극도로 칠칠치 못해서 속옷을 창문에 바로 널어놓습니다. 가쿠레는 카와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그때 화장실에 갇혀서 밖으로 소리쳤습니다. 가쿠레에게 화장지를 가져다 달라고요? 그는 그녀에게 어디에 있냐고 물었습니다. 당연히 화장지는 화장실에 있지요. 그 말을 듣고 가쿠레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화장실 안에서 카와도는 너무 넓은 설계 때문에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기 앉아 있는데 휴지는 저 멀리 있었습니다. 도와달라고 부탁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안에 있는 카와도는 계속 화장지를 가져다 달라고 하면서도 그를 들여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가쿠레는 장비를 갖췄습니다. 그는 평생의 시노비 기술을 발휘해 손과 발로 벽을 짚고 능숙하게 넘어갔습니다. 카와도를. 그렇게 가쿠레는 이웃에게 휴지를 가져다 주는데 성공하고 돌아와서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카와도를 훔쳐본 죄로 얼굴에 슬리퍼를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 이웃 여자는 코단 중고등학교에 전화했습니다. 가쿠레의 어머니 역할로 그의 입학 수속을 도왔습니다. 술기운에 비틀거리면서도 그녀는 역할을 아주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가쿠레가 대신해서 그녀가 더 이상 말을 못할 것 같아서 카와도를 대신해 남은 말을 했습니다. 그는 방으로 돌아가 자기 방과 그녀의 방을 잇는 숨겨진 통로를 통해 카와도에게 맥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여기 이사 왔을 때부터 있던 것이지 남을 엿보는 변태라서가 아닙니다. 둘은 맥주를 마시며 대화했습니다. 이웃은 자신의 엄마 연기에 여전히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럼 가쿠레는 또 혼자 해야만 했습니다. 카와도는 왜 그의 가족이 입학을 도와주지 않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가쿠레는 어머니는 자신을 낳고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지금 행방불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외아들입니다. 가쿠레의 가족에 대해 묻는 김에 중학교 때 카이키라는 친구와 어울렸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적이라는 뜻인데 번개에 맞아 죽었다니 정말 어이없습니다. 카와도는 그 말을 듣고 웃다가 맥주를 뿜었습니다. 보통 도라에몽처럼 옷장 안에서 잡니다. 그는 또 방귀를 뀌어 암기를 던지는 기술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남을 엿보는 변태가 아닙니다. 이웃 아저씨가 가쿠레에게 물으러 달려왔지만 그는 이미 숨었습니다. 다음 날 아저씨가 카와도에게 따지러 오자 그녀는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마셨다고 인정했습니다. 학교에 들어가려면 입학시험을 봐야 하고
영어가 필요하다는 걸 기억했습니다. 그는 부탁할 의향을 내비쳤습니다. 이제 가쿠레는 프리저와 싸워야 합니다. 아마도 이들이 시퍼형이 언급했던 탈주자들일 것입니다. 시퍼형도 이때 차를 주차하고 있었습니다. 이웃은 3년 만에 학교를 그만두는 것에 그쳤습니다. 카와도는 왜 그의 가족이 입학을 도와주지 않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년 또 혼자 해야만 했습니다. 카와도는 궁금해했습니다. 그는 외아들입니다. 가쿠레의 가족에 대해 물었습니다. 낳은 후의 아버지는 지금 행방불명입니다. 그는 외아들입니다. 묻자 카와도는 그 말을 듣고 웃다가 맥주를 뿜었습니다. 이야기 때문이 아니라 가쿠레가 겨우 17살인데 그녀의 아버지보다 늙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카이키. 기적이라는 뜻인데 번개에 맞아 죽었다니 정말 어이없습니다. 카와도는 그 말을 듣고 그는 또 방귀를 뀌어 암기를 던지는 기술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둘은 밤늦게까지 장난치다가 가쿠레가 카와도를 침실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가쿠레처럼 사소한 이야기들을 계속 나누었습니다. 보통 도라에몽처럼 옷장 안에서 잡니다. 그는 또 던지는 기술을 뽐냈습니다. 방귀로 암기를 쏘는 것을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둘은 밤늦게까지 장난치다가 가쿠레가 카와도를 침실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가 방으로 돌아왔을 때 그는 이웃 아저씨가 즐겁게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면접에 합격한 후 가쿠레는 바로 방으로 돌아와 마루 밑에 숨었습니다. 알고 보니 둘이 마신 맥주는 그 아저씨의 것이었다. 이웃집 아저씨가 달려와 가쿠레에게 따졌지만 그는 이미 도망쳤다. 다음날 아저씨는 카와도에게 따졌고 그녀는 부정하지 않고 자기가 마셨다고 인정했다. 빨리 신고해서 자기가 그녀의 속옷을 훔친 것도 같이 말하라고 했다. 둘이 말다툼하는 동안 가쿠레는 바닥에 누워 영화를 보고 있었다. 다시 현재, 즉 9월 9일 개학날로 돌아와서 이제 가쿠레는 프레저와 싸워야 한다. 아마도 이들이 그가 언급했던 도망친 무리인 것 같다. 그 시각 배달원도 학교 밖에 차를 세우고 동료와 함께 임무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다. 동료와 함께 둘은 그가 살인자 한 명을 막고 싶어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 같은 춘인 3명이 가르쳤지만 유일하게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 바로 가쿠레였다. 동료는 그런 위험한 자를 일본에 데려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제거 임무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사는 4명의 존인을 학교 안으로 보냈다. 그러자 그 외국인 남자는 검 같은 우산을 들고 동료가 말리지 않았다면 노인들을 뵐 뻔했다. 그들이 가르쳤지만 유일하게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 가쿠레였다. 동료가 파일을 확인했다. 가쿠레는 그저 집에서 뒹굴며 맥주나 훔쳐 마시는 게으름뱅이일 뿐이었다. 이웃집 아저씨의 것을 말이다. 그저 평범한 녀석이었다. 그런데 그 평범한 녀석이 죽였다니 총격전이 있던 전쟁 후 70년이 흘러 세계는 다시 종교전쟁, 인종차별, 테러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한 달 전으로 돌아가 보자. 8월 23일 동료는 한 외국인 때문에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 외국인이 닌자가 되는 법을 뻔뻔하게 물어왔다. 그들은 암살과 파괴 공작 임무를 수행한다. 수많은 닌자가. 동료는 장난삼아 그의 등 뒤에 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그 외국인 남자는 검 같은 우산을 들고 동료가 말리지 않았다면 노인들을 뵐 뻔했다. 동료가 말렸다. 동료는 그에게 더 이상 일본에서 닌자를 찾을 수 없을 거라고 말했다. 전쟁 중에 닌자들은 일본의 비장의 카드였다. 하지만 전쟁이 끝나자 일본은 닌자들에게 투항을 요구했다. 일본 닌자들은 전쟁 중 특히 연합군 강대국들과 맞설 때 큰 위협이었으며 이는 미국이 전후 초강대국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핵심적인 요소였다. 하지만 일본 주둔 기간 동안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닌자의 공격을 받았다. 비록 친미 닌자들의 보호를 받았지만 결국 닌자 조직들은 해체되고 말았다. 70년이 흘렀다. 총격전이 있던 전쟁 후 세계는 다시 종교전쟁, 인종, 차별, 그리고 테러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쯤에서 왜 사람들이 지역 차별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우리는 단결해야 하지 않는가? 함께 마음을 모아 민족이 단결해야지. 동의하는 형제들은 36번을 눌러라.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서
새로운 시대에 전쟁이 발발하자 구시대의 유물로 여겨졌던 자들이 다시 전선에 나타났으니 바로 닌자였다. 그들은 암살과 파괴 공작 임무를 수행했다. 수많은 닌자가 일본의 여러 조직의 침투에 뒤섞여 있다. 그들은 항상 존재하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본 내의 닌자의 수는 20만 명에 달한다. 다시 현재의 싸움으로 돌아와서 가쿠레와 프레자는 서로에게 다가갔다. 그는 사상자를 최소화하는 해결책을 제시하며 협상을 시도했다. 하지만 그녀 손에 들린 나선형 칼은 협상할 생각이 없어 보였다.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자기 손을 보라고 말했다. 누군가 그곳을 노리고 있었다. 가쿠레는 아무 준비 없이 남의 영역에 들어오지 않는다. 그는 지금 대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하며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신호만 보내면 대기권의 위성이 그녀의 손을 날려버릴 거라고 했다. 물론 지금까지 가쿠레가 한 말은 거짓말이었다. 그건 단지 하치아의 곰인형에서 나오는 레이저였기 때문이다. 프레자는 찌르기 공격으로 전투를 시작했다. 밖에서는 그와 동료가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은 여름에 있었던 남성의 장기를 절단하는 살인마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 사건의 범인인 외국인이 닌자에게 시비를 걸어서 상부에서 우려하고 있었다. 동료는 그 일을 똑똑히 기억했다. 왜냐하면 그와 처음으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그게 한 달 전 바로 23일이었다. 동료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 외국인은 회사 고층으로 올라갔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진짜 닌자를 찾아내서 그들처럼 닌자가 되겠다고 맹세했다. 그리고 그는 닌자의 존재를 찾아 거리로 나섰다. 그는 한 공원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아이들과 놀고 있는 노숙자 노인이 있었다. 아무리 찾아도 단서가 없었다. 외국인은 실망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때 그의 눈에 한 그림이 혹은 글자인지 모를 것이 전봇대에 붙어있는 게 들어왔다. 그는 이것이 닌자들의 소통 신호라고 생각하고 주위를 찾아다녔다. 그 외국인은 일본어를 잘 못하는지 노상방뇨 금지 표지판을 보고 그것이 신호라고 생각했다. 그는 사진을 찍어 독일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했다. 그의 친구는 그 노상방뇨 금지 표지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을 그대로 말해주는 대신 그 친구는 그것은 닌자의 신호이며 거기서 노상방뇨하는 놈들 고추를 3개만 자르면 닌자들이 널 찾아갈 거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 정신 나간 친구와 통화를 마친 후 그 친구 역시 막 살인사건을 끝낸 참이었다. 한편 일본에 있는 외국인은 친구의 말을 믿었다. 저녁에 카와도는 동료의 차를 타고 집에 왔다. 그녀는 이웃집 아저씨인 오노에게 갚으려고 맥주를 사왔다. 그녀는 노상방뇨를 하던 노인 옆을 지나갔다. 그는 그녀에게 추잡하고 더러운 말을 짓거렸다. 그녀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자리를 떴다. 그녀는 어딘가 이상한 외국인 옆을 지나갔다. 하숙집에서 오노 영감은 맥주를 도둑맞은 것에 아직도 분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가쿠레에게 자신이 카와도의 브래지어를 입고 있다는 걸 들켰을 때도 만만치 않았다. 가쿠레는 좋은 사람인 척 다가와 누가 맥주를 마셨는지 물었다. 카와도라는 걸 알게 되자 그는 부엌에 매실주가 더 있다는 것을 가리켰다. 둘은 마주 앉아 함께 마셨다. 한 잔을 다 비우자 가쿠레는 자연스럽게 마치 자기 집처럼 오노에게 수고를 끼치지 않고 술을 따랐다. 영감은 그가 그렇게 숨겨둔 술 냄새를 맡을 수 있다는 것에 조금 놀랐다. 술자리로 돌아오자 가쿠레는 오노에게 언제부터 변태적인 취향이 생겼냐고 물었다. 그는 당황하며 2주 전부터라고 말했다. 이전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그는 슬픔을 잊기 위해 술을 마시고 만취 상태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드론이 속옷을 훔치는 것을 봤다고 매우 확신에 차서 주장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다시 빼앗았다. 카와도를 위해 되찾아왔지만 그는 여전히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주위를 둘러보자 그는 그 드론을 조종하고 있던 변태를 발견했다. 그놈은 털도 안 난 꼬마 녀석이었다. 그 말을 듣고 가쿠레는 그 꼬마를 아는 눈치였다. 사춘기라서 자제력이 없었을 거라고 했다. 그는 그 녀석이 몰래 카와도 씨의 방을 엿보는 것을 몇 번 본 적도 있었다. 이제 더는 참지 못하고 훔치기 시작한 모양이었다. 오노는 깜짝 놀라 가쿠레가 이미 알고 있었다면 왜 자신을 도와 누명을 벗겨주지 않았냐고 말했다. 그는 지금 돌려줘도 늦지 않았다고 했다. 드론이 그녀의 속옷을 훔쳤다고 설명하면 카와도가 취해 있을 때라면 그녀가 바로 믿어줄 거라고 했다. 하지만 그는 망설였다.
왜냐하면 그때 그 꼬마의 무서운 얼굴을 본 후 오노는 서둘러 집으로 도망쳤고 손에는 브래지어를 든 채 그 위에 토해버렸기 때문이다. 서너 번 빨았지만 그는 돌려주는 것이 여전히 두려웠다. 그래서 아까워서 그냥 자기가 입어버렸다. 다음날 TV에서는 한 사건에 대해 보도했다. 피해자가 과다출혈로 사망한 사건이었다. 고추를 잘렸는데 사건은 하숙집 근처에서 일어났다. 이 사건은 닌자들의 주의를 끌었고 조직은 조사를 위해 한 명을 파견했다. 바로 그날 밤 한 닌자가 현장을 살피러 왔다. 노숙자. 노인은 범인을 유인하기 위해 아무데나 용변을 보는 척했다. 역시나 물고기가 쉽게 미끼를 물었다. 외국인 남자가 가볍게 걸어 노인의 등 뒤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는 노인의 고추를 자를 생각으로 가위를 사용했다. 하지만 떨어진 것은 소시지였다. 진짜 소시지 말이다. 순식간에 노숙자 노인은 그의 등에 올라타 벽에 붙어 거미처럼 기어갔다. 외국인은 덩치 큰 놈셋은 해치워야 할 줄 알았는데 고작 하나 처리했더니 진짜 닌자가 나타났다. 온몸에 아드레날린이 솟구쳐 눈앞에 닌자를 죽여야 한다는 충동을 느꼈다. 망설임 없이 그는 카람빗을 꺼내들고 방어도 없이 달려들었다. 거지는 침착하게 싸우며 피하고 도망쳤다. 그 외국인이 빈틈을 보이자 거지는 즉시 팔 꺾기 기술로 공격했다. 그의 팔을 꺾고는 다시 도망쳤다. 그는 분해서 뒤쫓다가 정신없는 틈의 거지 영감의 엉덩이에 그대로 얼굴을 박았다. 이젠 정말 화가 나서 일본 닌자에게 민주주의의 힘이 뭔지 가르쳐주기로 했다. 그는 미리 준비해둔 작은 총을 꺼냈다. 한 번에 한 발밖에 쏠 수 없지만 그는 거지 영감의 배와 어깨에 한 발씩 맞췄고 영감은 뒤로 물러나 은신술을 사용해야 했다. 하지만 배 부분만 투명해지고 머리와 다리는 그대로 보였다. 영감은 도망쳤고 서양인도 추격을 포기했다. 시간은 8시간 전으로 돌아간다. 가쿠레는 오노 영감에게 공감하기 위해 여자의 속옷을 입어봤지만 아무 느낌도 없었다. 아마도 그 영감처럼 변태적인 취향은 없는 것 같았다. 생각에 잠겨 있는데 하필 오늘 배달원이 배달을 왔다. 가쿠레는 매우 당황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이건 새로 고안한 훈련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오늘 배달원은 가쿠레를 점검하고 임무 진행 상황을 확인하러 온 것이었다. 그는 지난번에 준 옷을 훑어보더니 옷의 상표 코드에 매우 놀란 듯했다. 다시 임무로 돌아와서 가쿠레는 고등학교 입학수속을 마쳤다고 보고했다. 그래서 집에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입학시험은 토요일에 있었다. 달력을 보니 아직 3일이나 남았다. 배달원은 가쿠레에게 변태들의 부기맨에 대해 들어봤냐고 물었다. 가쿠레는 SNS를 통해 노상방뇨하는 놈들을 염탐하고 거세하는 놈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미 알고 있으니 그는 바로 임무를 내렸다. 3일 안에 그놈을 처리하라는 것이었다. 그가 떠난 후 가쿠레는 소포를 확인했는데 전기 충격기였다. 그는 배달원이 자신의 옷을 보고 이상한 반응을 보였던 것을 떠올렸다. 시간은 다시 현재로. 참고로 이 작품은 시간을 계속 왔다 갔다 하므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겠다. 두 닌자의 싸움은 계속된다. 프레아의 찌르기를 피한 후 눈을 찔러 일시적으로 눈을 멀게 했다. 그 기회를 틈타 프레아의 팔을 잡고 아래층으로 뛰어내려 팔을 부러뜨렸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학교 밖으로 울려 퍼졌다. 배달원은 동료인 오우에게 옷에 적힌 사코드에 대해 물었지만 오우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도 더는 말하지 않았다. 다시 한 달 전으로 돌아간다. 25일 탈출에 성공한 거지. 영감은 공원에서 상처를 치료하고 있었다. 그는 평소 같이 놀던 아이가 그 외국인을 찾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어떤 의문의 남자의 부탁으로 그는 소녀가 학대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것도 눈치챘다. 그 후 소녀는 다시 사람을 찾으러 뛰어갔고 소녀가 가자마자 배달원이 찾아왔다. 그리고 소녀는 신사에 숨어있던 외국인을 찾아냈다. 그는 누가 자기를 찾느냐고 물었다. 소녀는 순진하게 어떤 오빠가 그를 찾으면 드론을 빌려준다고 했다고 말했다. 여기까지 와서 죽게 될 거라 생각한 그는 죽기 전에 물 한 잔만 달라고 소녀에게 부탁했다. 갈증을 해소한 후 그는 눈앞의 소녀를 보며 자기 딸을 떠올렸다. 딸도 소녀와 비슷한 나이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딸을 보고 싶었지만 닌자들이 자신을 쫓고 있으니 아마 불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소녀는 그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격려하며
공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약속했다. 배달 오는 거지? 영감 사사마와 이야기하고 있었다. 이 배달원의 이름은 카토였다. 카토는 왜 그 전투에서 도망쳤냐고 실망하며 물었다. 영감은 팀북에서의 전투가 너무 위험했고 사방으로 포위되어 거의 퇴로가 없었다고, 자기도 살아야 했다고 말했다. 카토는 왜 그 전투에서 도망쳤냐고 실망하며 물었다. 영감은 팀북에서의 전투가 너무 위험했고 자기는 사방으로 포위되어 거의 퇴로가 없었다고 했다. 전투는 계속된다. 프레아의 팔을 꺾은 후 가쿠레는 근처 양철 지붕으로 뛰어내려 자리를 떴다. 이제 상대는 눈도 멀고 관절도 빠졌으니 더 싸울 수 없기 때문이다. 70년간의 전쟁이 끝나고 정부는 닌자에게 우선권을 주겠다고 말했다. 경찰 29만 명, 특수부대 23만 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20만 명의 닌자. 그런데 왜 90%나 일본에 남아있는 걸까? 추닌급의 강자들마저 임무에서 제외되다니. 그러자 그는 변호사가 올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가쿠레는 다시 아무것도 모르는 척 연기했다. 그는 그들처럼 거대한 닌자 조직이 정부의 통제하에 있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의 그것이 바로 사사마 같은 인류 닌자 영감이 조직에 반대하는 방식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언더 닌자라 칭하고 탈주했다. 전투는 계속된다. 프레아의 팔을 꺾은 후 가쿠레는 근처 양철 지붕으로 뛰어내려 자리를 떴다. 왜냐하면 상대는 눈도 멀고 관절도 빠졌으니 더 이상 싸울 수 없기 때문이다. 하치야가 나머지를 처리할 것이다. 걸어가던 중 가쿠레는 익숙한 목소리를 들었다. 그의 머릿속에 아이타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시간은 24일 밤으로 돌아간다. 한 꼬마가 밤에 가쿠레의 하숙집을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했고 그것은 다름 아닌 카와도의 브래지어였다. 아랫도리에 생각이 쏠려 욕망이 커졌지만 녀석은 지난번 실패 이후 극도로 경계하고 있었다. 이건 카와도가 자기를 잡으려고 파놓은 함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욕망이 이성을 이겼고 녀석은 방비 없이 그냥 달려들었다. 위쪽 녀석과 아래쪽 녀석, 둘 다 말이다. 천장 불빛이 눈에 비치자 변태 꼬마가 깨어났다. 그의 머리는 아직 몽롱했고 잡혔다는 건 알았지만 남은 욕망 때문에 이곳이 카와도 누나의 방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 그러나 옆에 앉은 사람이 오노 영감이라는 현실이 그의 뺨을 후려쳤다. 그는 무력하게 한숨을 쉬었고 영감이 안부를 묻자 혀를 차기까지 했다. 그러자 그는 변호사가 올 때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가쿠레는 다시 연기에 들어갔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는 꼬마가 계단에서 넘어져서 안으로 데려왔다고 말했다. 어머니가 담근가지 절임까지 가져와 몸보신하라고 건넸다. 그 채소 그릇을 보더니 가지절임은 맛없다며 매우 싫어했다. 가지절임은 맛이 없다고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른 거 보내달라고 해. 정말 뻔뻔하기 짝이 없다. 그때 술에 취한 카와도가 들어오자 꼬마 녀석은 바로 태도를 바꿨다. 아까까지 뻣뻣하던 녀석이 이젠 굽실거렸다. 누나는 달려들어가지 절임을 맥주 안주로 먹기 시작했다. 가지 절임을 맥주 안주로 먹었다 그러자 꼬마는 찔끔했다. 다행히 가쿠레가 꼬마가 온 이유는 밖에서 주운 옷을 돌려주기 위해서라고 둘러대 위기를 모면했다. 죽을 고비를 넘긴 그는 조용히 먼저 가보겠다고 했다. 밖으로 나가자 가쿠레는 그가 아직 범죄자로 여겨지는지 물었고 그는 그 더러운 짓을 그만뒀다고 했다. 하지만 가쿠레는 그가 한 짓은 이미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가 한 짓은 이미 범죄에 해당한다고 꼬마를 겁져 얼굴이 하얗게 질리게 한 후에야. 가쿠레는 다시는 이런 짓을 안 한다고 약속하면 경찰에 신고하지 않겠다고 안심시켰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고등학교에 다닌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잠입하려던 가쿠레는 태도를 바꿔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고 꼬마는 그의 말을 따르겠다고 맹세해야 했다. 목적을 달성하자 그는 꼬마에게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자신을 도와달라고 금발의 후드티를 입은 외국인 남자를 찾아달라고 했다. 임무를 잘 완수하면 자는 사진을 주겠다고. 임무를 잘 완수하면 자는 사진을 꼬마는 하숙집으로 돌아왔다. 공교롭게도 거지 영감과 자주 놀던 여자아이도 그와 같은 건물에 살았다. 오늘 그 아이는 또 밖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는 놀고 있었다.
그 말을 듣고 그는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그는 드론을 꺼내 소녀가 외국인을 찾는 것을 도와주면 빌려주겠다고 조건을 걸었다. 다음날 가쿠레는 스케이트보드로 누군가를 유인하려 했지만 호기심 많은 꼬마 2명이 다가왔다. 그는 얼굴을 드러내고 쫓아내야 했지만 애들이 말을 들을 리가 없었다. 녀석들은 주웠다고 우겼다. 시간을 낭비하고 쉽지 않았던 가쿠레는 다시 카와도의 브래지어로 녀석들을 유인했다. 얼굴은 빨개지고 거기는 섰으면서도 두 녀석은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걸 푸는 방법을 아는 것은 겉보기엔 무의미해 보이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너희 여자친구가 단 한 번의 브래지어를 푸는 걸 보면 엄청 감탄할 거라고. 스케이트보드는 일시적인 재미일 뿐이라고. 너무나 솔깃한 제안에 두 아이는 교환에 동의했고 더 이상 장난감에는 흥미를 잃었다. 가쿠레가 덫을 놓는 동안 소녀 주나는 외국인을 찾아냈다. 그에게 물을 주고 격려한 후 소녀는 속옷 도둑 꼬마를 만나러 집으로 안내받았다. 마치 진짜 다단계처럼 가쿠레는 이 브래지어를 소유했을 때의 이점을 계속해서 설명했다. 예를 들어 이걸 푸는 방법을 아는 것은 겉보기엔 무의미해 보이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피곤한 하루 끝에 즐거워하는 누나를 보며 그도 축하해줬다. 그는 여기로 이사 온 후 거의 집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식사도 마찬가지였다. 너희가 브래지어를 풀 수 있으면 감탄할 거라고. 단 한 번에 풀 수 있다면 말이다. 스케이트보드는 일시적인 재미일 뿐이라고. 너무나 솔깃한 제안에 두 아이는 교환에 동의하고 장난감에는 더는 흥미가 없어졌습니다. 가쿠레가 덫을 놓는 동안 주나라는 소녀가 그 외국인을 찾아냈습니다. 그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격려해 준 후 그의 집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속옷 도둑 소년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자기 집인데도 집에 누가 있는지 몰래 확인하고 나서야 그를 들여보냈습니다. 자신의 잠자리는 화장실이라고 소개까지 했습니다. 친딸이 아니라서 침대에서 잘 수 없었죠. 외국인 남자는 이게 아동학대라는 걸 바로 알아챘습니다. 주나가 괜찮은지 물어보자 소녀는 여전히 웃으며 그에게 오이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다시 가쿠레 쪽. 옥상에서 소음이 나자 카와도 씨가 나와 그를 야단쳤습니다. 그는 오늘 그녀가 집에 있는 게 꽤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경치를 보러 올라오라고 권했습니다. 마침 한가했던 그녀는 동의하고 맥주까지 가져왔습니다. 둘은 술을 마시며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오늘은 카와도는 바에서 일하고 오늘은 생리라 쉬는 날이었습니다. 힘든 나날 끝에 즐거워하는 그녀를 보며 그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는 여기로 이사 온 뒤로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에는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물건을 점검하러 오실 때 음식을 가져다 주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병상에 눕자 그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가쿠레는 정말 공기를 마시고 잡초를 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가끔 견딜 수 없을 때면 가쿠레는 오노씨 어머니가 보내주신 음식을 몰래 먹었습니다. 집세와 공과금이 궁금하시다니 말인데 왜 그렇게 됐냐고요? 오노씨가 중학생들에게 괴롭힘 당하는 걸 구해줬더니 이곳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가쿠레는 자신의 힘으로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일할 생각만 하면 졸려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계속 일 얘기만 하는 것도 지겨운데 그의 게으름병이 그녀에게도 옮은 것 같았지만 가지 않으면 말 그대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녀는 가쿠가 친척들에게 비난받을 거라 생각해서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기가 학교를 그만뒀을 때도 많은 비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가쿠가 왜 2010년 5월 말에 부모님이 싸움으로 돌아가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더 이상 공부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죠. 가쿠는 그날 5월 22일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가쿠레는 회상했습니다. 카와도 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그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그녀는 혼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죠. 재빨리 가쿠레가 달려가 몸으로 그녀를 받쳤습니다. 놀랍게도 닌자 옷에 에어백이 있어 가쿠레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카와도 씨는 서둘러 구급차를 부르러 갔고 가쿠레는 여전히 이 옷의 기능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하는 프리저를 양호실로 데려갔습니다. 프리저의 부하 2명이 멀리서 조준하고 있었죠. 지금 공격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스즈키가 뒤에서 접근해
새총으로 금발 소녀의 무기를 쥔 손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스즈키는 항복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다음엔 총알이 머리에 박힐 거라고요. 밖에서는 카토와 오즈가 스즈키의 힘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토의 제자처럼 여러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닌자 학교에 다닐 때 그녀는 수석으로 졸업했죠. 그러고 보니 바에서 일하고 오늘은 생리라 쉬는 날이었습니다. 힘든 나날 끝에 즐거워하는 그녀를 보며 지친 그녀를 보며 그도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는 여기로 이사 온 뒤로는 집 밖으로 거의 나가지 않았습니다. 먹는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전엔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가 물건을 점검하러 오실 때 음식을 가져다 주시곤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가 병상에 눕자 그는 스스로 해결해야 했습니다. 가쿠레는 정말 공기를 마시고 잡초를 먹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가끔 견딜 수 없을 때면 가쿠레는 오노씨 어머니가 보내주신 음식을 몰래 먹곤 했습니다. 집세와 공과금이 궁금하시다니 말인데 사실 제가 쓰는 방은 오노씨의 거실입니다. 그와 오노씨는 같이 산다고 할 수 있죠. 왜 그렇게 됐냐고요? 제가 도와드렸더니 이곳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노씨가 중학생 깡패들에게 잡혔지만 그는 여러분도 앓고 있을지 모르는 게으름병에 걸렸습니다. 괴롭힘 당할 때 구해줘서 초대받았죠. 가쿠레는 또한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쉽게 일을 찾을 수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게으름은 공부에도 번졌습니다. 학교에 가고 싶지 않았지만 가지 않으면 말 그대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일 말이죠. 일할 생각만 하면 졸려서 잠이 들어버립니다. 계속 일 얘기만 하는 것도 지겨운데 가쿠는 그녀에게 왜 자퇴를 선택했냐고 물었습니다. 그의 게으름병이 옮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녀는 더 이상 공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으면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말 그대로 말이죠. 그녀는 가쿠가 친척들에게 비난받을 거라 생각해서 깊이 공감했습니다. 자기가 학교를 그만뒀을 때도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가쿠가 왜냐고 묻자 갑자기 닌자 옷에서 에어백이 터져 가쿠레는 부상을 피했습니다. 그때 그녀의 부모님은 싸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2010년 5월 말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더 이상 공부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가쿠는 그날 5월 22일을 톡톡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스즈키가 뒤에서 접근해 새총으로 금발 소녀의 무기를 든 손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가쿠레는 회상했습니다. 카와도 씨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며 내려가자고 했습니다. 그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하지만 그녀는 혼자 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발을 헛디뎌 넘어졌죠. 재빨리 가쿠레가 달려가 몸으로 그녀를 받쳤습니다. 땅에 닿기 전에요. 놀랍게도 닌자 옷에 에어백이 있어 가쿠레는 다치지 않았습니다. 카와도 씨는 서둘러 구급차를 부르러 갔습니다. 구급차를 부르러 갔고 가쿠레는 여전히 이 옷의 기능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현재로 돌아와 하는 프리저를 양호실로 데려갔습니다. 양호실로 데려갔습니다. 프리저의 부하 2명이 멀리서 조준하고 있었죠. 지금 공격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그들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스즈키가 뒤에서 접근해 새총으로 금발 소녀의 무기를 쥔 손을 못쓰게 만들었습니다. 스즈키는 항복하라고 충고했습니다. 다음엔 총알이 머리에 박힐 거라고요.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토의 제자처럼 말이죠. 닌자 학교에 다닐 때 그녀는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스즈키 역시 그 외국인과 처음 마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건 25일. 주나가 그를 아이타라는 소년에게 데려갔습니다. 약속대로 그는 소녀에게 드론을 가지고 놀게 해주고 이 틈을 타 가쿠레에게 위치를 알렸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사람에게 빨리 와서 그를 처리하라고 알렸죠. 이때 미라는 스승과 함께 있었습니다. 프레하치의 행방은 알 수 없었고 오직 스즈키가 그에게 가장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한 작가의 편집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녀는 처음에 칭찬했습니다. 그녀는 그대로 떠나 머리가 다 빠질 것 같은 작가를 남겨두었습니다. 작가가 대머리가 되기도 전에 외국인의 위치를 받고 돌아와 전부 수정해달라고 해서 작가의 머리가 다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외국인의 위치를 받은 후 스즈키가 피하고 그물 수리검을 던지자 그는 곧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가 방어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녀는 마지막 수단인 위장술을 사용했습니다. 머리가 다 빠질 뻔한 작가. 나오자마자 잠시 방심한 틈을 타 그녀는 접근해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끝난 줄 알았지만 그는 스즈키의 가슴에 총을 쏘려 했고 그녀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가 장전해서 그녀를 쏘려던 순간 미라가 도착해 구해줬습니다. 그는 미라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스즈키는 그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 미라는 외국인과 공정한 1대1 대결을 원했습니다. 카메라가 달린 드론이 그녀의 위치를 찾아냈습니다. 다행히 방탄복이 있어서 미라는 뒤로 밀려나기만 했습니다. 미라가 달려들어 얼굴을 걷어차고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계단 아래에서 그를 놀라게 했죠. 그가 그녀에게 총을 쏘려던 순간 미라가 제때 도착했습니다. 그는 방향을 틀어 미라를 공격했고 스즈키는 그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 미라는 외국인과 공정한 1대1 대결을 원했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그의 심장에 총을 쐈습니다. 다행히 방탄복 덕분에 미라는 뒤로 밀려나기만 했습니다. 미라가 달려들어 얼굴을 걷어차고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틈을 타 도망쳤습니다. 미라는 불리하게 싸우고 있었지만 이 외국인은 매우 끈질겼습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그의 심장에 총을 쐈습니다. 다행히도 방탄복이 있어서 미라는 뒤로 밀려나기만 했습니다. 미라가 달려들어 얼굴을 걷어차고 멀리 날려버렸습니다. 스즈키는 근처에 숨어 있었습니다. 틈을 타 드론을 빼앗았습니다. 불리하게 싸우고 있었지만 이 외국인은 매우 끈질겼습니다. 뒤에서 스즈키가 드론으로 공격하자 외국인은 미라와 스즈키가 같은 편이 아니란 걸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미라는 귀찮아서 드론을 부수려 했지만 그를 막았습니다. 밖에서는 프레가 오즈를 만났습니다. 그는 왜 상부에서 외국인 한 명 잡자고 닌자를 이렇게 많이 보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즈는 그냥 따르면서 임무를 완수하면 된다고 질문할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사사마가 허공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는 말했죠. 너무 많이 아는 건 좋지 않아. 닌자의 세계에서는 아는 것과 죽는 것이 같은 의미라고요. 세 사람이 이야기하는 동안 차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사사마만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그 차는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하숙집에 멈췄습니다. 운전자는 준하의 아버지였죠. 그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소녀를 때리겠다고 위협했고 소녀는 두려움에 머리를 감쌌습니다. 소녀가 이름을 알려줘서 그를 피터라고 부릅니다. 듣기 거북했던 그는 그 개자식 아버지를 처리하려고 총을 장전했습니다.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는 공격을 막을 수밖에 없었고 그 틈에 피터가 준하의 아버지를 공격했습니다. 미라는 이 기회에 공격하려 했지만 스즈키가 드론으로 방해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피터는 차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차로 미라를 2번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그의 몸놀림은 비범했죠. 차를 뺀 뒤에도 피터는 여전히 이 못된 아버지를 쏴 죽이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를 쏘려 했지만 스즈키가 드론으로 방해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차에 앉아있던 가쿠레가 주먹을 날려 피터를 기절시켰습니다. 차는 천천히 오즈에게 옮겨졌고 가쿠레는 카토와 함께 떠났습니다. 항상 숨어서 행동하는 것이 진정한 닌자입니다. 현재인 9일로 돌아와서 가쿠레 일행은 후방 부대를 처리했습니다. 피터는 여전히 그 못된 아버지를 쏴 죽이고 싶어 했지만 멈추라는 준하의 외침에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차에 있던 가쿠레가 주먹을 날려 피터를 기절시켰습니다. 그 차는 한 방에 나가떨어진 피터. 그 차는 천천히 오즈에게 옮겨졌고 가쿠레는 카토와 함께 몸을 숨기며 떠났습니다. 그런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닌자입니다. 현재로 돌아와 9일, 가쿠레 일행은 후방부대를 처리했고 하야치는 프레자를 양호실로 데려가 치료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하야치는 자신이 계속 그것에 얽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프레자처럼 그도 해방될 필요가 있었다. 하야치는 여자 꼬시는 기술을 발휘하며 그녀의 맨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항상 교실에서 그녀를 지켜봤고 그녀는 늘 혼자 앉아 화장을 했다. 그는 자신이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강해졌다. 자신이 최고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최고라는 것을. 그는 승패에 관심이 없었다. 하야치는 자신도 매우 외로웠기에 프레자에게 깊이 공감했다. 그리고 그 바람둥이는 더 자세히 봐도 되냐며 다가갔다. 그는 자신도 매우 외롭기에 프레자에게 공감하는 척했다. 하지만 하야치는 자신이 계속 그것에 얽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프레자처럼 그도 해방되어야 했다.
하야치는 그녀의 맨 얼굴을 보고 싶다고 말했다. 아이들을 살인 기계로 훈련시켰다. 잡혀갔을 때 그는 이 곰 인형 하나만 곁에 있었다. 하지만 하야치는 점차 자신이 계속 그것에 얽매여 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화장을 지운 그녀의 얼굴을 보고 싶다고. 프레자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고 두 사람은 가까이 다가갔다. 밖에서는 카토 교장은 오지의 제자를 떠올렸다. 하야치는 그날 피터를 잡는 임무에 참여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기만 했다. 오즈는 자신의 제자가 특별한 개닌이라고 자랑했다. 피터 얘기가 나온 김에 그녀는 오즈에게 그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물었다. 25일 프레는 피터에게 두건을 씌워 옥수수 밭으로 데려갔다. 죽을 준비는 됐나? 프레는 그가 싸웠던 닌자 중 누구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지 물었다. 피터는 모두 강했지만 차에서 기다리던 녀석이 최고라고 했다. 오즈는 하야치라고 생각했고 그 후 피터는 사사마를 만나러 끌려갔다. 이때 늙은 사사마가 마침내 정체를 드러냈다. 싸웠던 닌자 중 누구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지. 피터는 모두 강했지만 차에서 기다리던 녀석이 최고라고 했다. 오즈는 하야치일 거라고 생각했다. 세 사람은 피터를 반기만도 못하게 여기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정부가 국내외로 흔들리고 있어. 사사마처럼 정권 전복을 노리는 자들에게 기회라고 말했다. 등에 암호를 누르자 사사마의 위장이 풀리며 여자 닌자로 변했다. 알고 보니 윗선에서 그녀에게 이 옷을 시험해보라고 한 것이었다. 세 사람의 대화에서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었다. 왜 일본 닌자들이 완전한 은신술 대신 부분, 은신만 허용되는지를. 간단히 말해 그들은 일본에서만 제한될 뿐 해외에서는 은신술을 쓰면 거의 사라지는 것과 같았다. 세 사람은 피터를 반기만도 못하게 여기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는 옛 군사학교들을 노리고 있었다. 국내외가 흔들리는 지금 이 정권 전복을 노리는 적들에게는 기회였다. 사사마 같은 자들에게 말이다.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언더 닌자라 칭했다. 정부는 여전히 닌자들의 힘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래서 닌자에게 대항할 군대를 서둘러 준비하고 있었다. 70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말이다. 사사마는 여전히 그것을 알아보고 있었다. 그녀는 옛 군사학교들을 노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가쿠레가 잠입한 코단고등학교도 있었다. 그때 피터라는 방귀 녀석이 입을 열었다. 왜 자기 앞에서 일 얘기를 하냐고. 어차피 죽을 목숨 아니냐고. 하지만 사사마는 말했다. 죽을 목숨이라고? 하지만 사사마는 그처럼 맨손으로 두 명의 개닌과 대등하게 싸우는 일반인은 없다고 말했다. 맨손으로 개닌과 싸우다니. 그들은 피터가 시노비가 되길 원했다. 프레는 피터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만약 동의한다면 가족에게 마지막으로 전화하라고 했다. 닌자가 되면 가족과의 모든 연락을 끊어야 하기 때문이다. 피터는 독일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해 모든 상황을 설명했지만 친구가 축하하기도 전에 다리 한쪽이 잘리고 살해당했다. 그 친구는 배신이라는 말만 남기고 죽었다. 정부 측에서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암살자가 피터의 딸을 데려갔고 딸을 다시 보고 싶다면 독일로 돌아와 조직에 합류하라고 했다. 통화를 마친 피터는 사사마에게 자신도 끼워달라며 머리를 숙였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그로부터 하루 뒤인 10일 고등학교 쉬는 시간에 한 여학생이 우울해하고 있었다. 마음에 드는 친구를 사귀지 못해 그녀는 학교 복도를 배회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한 여학생이 어제 양철 지붕 위를 걷는 두 다리를 봐서 카메라를 꼭 껴안고 있었다. 운명처럼 두 소녀는 복도에서 마주쳤다. 단발머리 소녀는 장발머리 소녀의 카메라에 호기심을 보였다. 장발머리 소녀는 당황하며 밖을 가리켜 찍고 싶은 것을 보여줬다. 단발머리 소녀는 밖을 보고 그가 가쿠레라는 걸 알았다. 아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그를 알고는 있었다. 그때 가쿠레는 편입시험을 보러 학교에 왔고 여기서 단발머리 소녀 노구치를 만났다. 여름방학인데도 학교에 온 걸 보니 보충 수업을 받아야 하는 것 같았다. 선생님이 와서 그녀를 부르는 것을 보니 정말 그랬다. 선생님은 가쿠레도 시험을 보러 불렀다. 교실로 가는 길에 선생님은 젊어 보이게 수염을 깎으라고 조언했다. 가쿠레는 자신도 깎고 싶지만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가 바미를 좋아하셔서 항상 모든 제모용품을 가져가신다고
그 말을 들은 선생님은 미안해했다. 그 후 모두 교실에서 시험을 쳤다. 가쿠레는 무언가를 찾듯 둘러보다가 노구치 옆자리를 골랐다. 알고 보니 그는 하치가 표시해둔 자리를 고른 것이었다. 피터를 잡은 후 그는 가쿠레를 찾아왔었다. 선물을 가져왔지만 돈은 내야 했다. 그 후 그는 암호로 가쿠레와 소통하며 편입시험 날이 되면 바닥을 잘 보면 자기가 도와줄 거라고 말했다. 그 후 그는 그냥 떠났다. 하치는 바닥에 색깔로 표시를 해두었고 그는 국어를 선택해 표시에 따라 풀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시험 중에 노구치가 색깔 알갱이를 보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바닥에 있는 것을. 그녀는 벌레라고 생각했고 선생님은 무언가에 알 같다고 했다. 선생님이 만지려 하자 가쿠레가 급히 막았다. 만지면 발진이 날 거라고 했다. 가쿠레는 허풍을 떨기 시작했다. 그는 그것이 가짜, 쌀이라고 했다. 아주 희귀하고 독성이 강한 유충의 알이라는 것이다. 선생님은 평생 이런 건 처음 본다는 표정이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는 듯했다. 어쨌든 안전이 최우선이니 선생님은 노구치에게 빗자루를 가져다 달라고 했다. 시험에 떨어질 순 없었다. 가쿠레는 지우개 조각을 떼어 그녀의 엉덩이 쪽으로 불었고 노구치는 비명을 질렀다. 누군가 엉덩이를 만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혼란을 틈타 가쿠레는 최대한 빨리 답을 뱉기려 했다. 하지만 선생님의 발이 모든 걸 가려버려 결국 그는 답이 쓸려나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가쿠레는 수든 인수를 썼다. 그는 그 자리에서 오줌을 쌌고 선생님과 노구치는 경악했다. 그러고는 얼굴을 감싸주고 울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셔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 덕에 그는 시험 부분을 마칠 시간을 벌었다. 국어 시험을 마칠 수 있었고 수학과 영어만 남았다. 그런데 노구치가 걸레를 가져와 다 치워버렸다. 가쿠레는 계속 우는 척하며 밖으로 나갔다. 그는 선생님에게 국어만 채점하고 나머지 시험은 통과시켜줄 수 없냐고 빌었다. 수학과 영어 시험을 말이다. 선생님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는 모든 걸 녹음했다고 말했다. 그렇게 가쿠레는 시험에 통과했다. 편입시험에 통과해 학교에 잠입했다. 그날 오후 그는 노구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카와도 씨가 맞이했고 그는 그녀를 어머니라고 소개했고 안에서 두 사람은 정말 모자처럼 행동했다. 이 기회에 가쿠레는 노구치에게 학교 내 서열에 대해 물었다. 학교 내 서열이나 파벌, 왕따 같은 게 있는지 물었다. 노구치는 남학생은 잘 모르지만 여학생들은 내 그룹이 있다고 했다. 웃기는 이야기라는 듯이 그는 학교에 떠도는 소문이 있냐고 물었다. 그녀는 학교가 옛날에 군사기지였다는 것을 떠올렸다. 그리고 뒤쪽 숲으로 이어지는 지하 터널이 있었다고 했다. 학교 관리인도 아주 무섭다고 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카와도 씨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 시작한다며 TV를 켜서 끊겼다. 이것은 부모에게 불효하는 아이들을 혼내주는 할머니에 대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을 따르는 닌자들을 시켜 모두 죽였다. 모두를. 시청자들은 이것이 특수효과라고 생각했지만 오직 가쿠레만이 진짜임을 알았다. 이것은 닌자들이 만든 프로그램이었다. 닌자들이 만든 것이다. 그들은 일본과 해외에서 경찰이 잡지 못하는 범죄자들을 잡아 공개적으로 처형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고 가쿠레가 나가 카토를 만났다. 그리고 9월이 되어 가쿠레와 아이타는 함께 등교했다. 그는 왕따 대상이었기 때문에 가쿠레가 하루 500엔을 받고 그의 보디가드가 되어주었다. 주나 양은 여전히 밖에 갇혀 있었다. 아이타는 피터 사건 이후로 그 아이가 더는 폭력을 당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둘은 노구치네 집에 가서 같이 등교하자고 불렀다. 아이타가 있는 걸 보고 그녀는 무척 놀랐다. 그녀는 가쿠레에게 그의 전과를 이야기했다. 그가 괜히 왕따 당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려다 들켜서 공격당했다는 것이다. 그녀도 편들어주고 싶었지만 이런 변태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아이타는 오해라고 설명하려 했다. 설치하려고 한 건 맞지만 어째서인지 거기에 이미 몇 개가 있었다고 했다. 가쿠레는 놀리며 웃었다. 둘이 친한 건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다녔기 때문이었다. 기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동안 노기가 언급했던 무서운 관리인이 반대편에 나타났다. 그는 가쿠레에게 임무 신호를 몇 개 보내고는 떠났다. 학교에 도착하자 가쿠레는 아이타와 같은 반에 배정되었다.
자리에 가기도 전에 그는 괴롭힘을 당했다. 주저없이 가쿠레는 아이타가 괴롭히는 녀석의 발을 밟도록 도왔다. 문제는 아이타가 밟은 녀석이 의원의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이제 막 취임한. 노기가 바로 대답했다. 그 사람 선거에서 막 떨어진 거 아니었어? 그렇긴 한데 그래도 직급은 높아? 쉬는 시간에 아이타는 괴롭힘을 당할까봐 매우 걱정했지만 가쿠레가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었다. 그때 미라가 찾아왔고 네 사람은 애니메이션 초반처럼 옥상에서 만났다. 모든 일은 가쿠레가 프리자의 팔을 부러뜨리고 뛰어내리는 순간까지 진행되었다. 양철 지붕으로 내려와 아래에서 들려오는 아이타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는 한 여학생을 돕고 있었다. 물건을 옮기는 야마다였다. 반에서 제일 예쁜 애가 그처럼 음침하고 찌질한 변태에게 말을 걸다니 사기일 수밖에 없었다. 모두가 믿었고 그는 이성적인 생각 대신 걸으면서 낭만적인 장면을 상상했다. 현실 감각이 마비된 그는 마다가 기다리고 있던 두 불량배에게 데려갔을 때도 헛된 꿈을 꾸고 있었다. 이 녀석들은 괴롭히는 데에는 이유가 필요 없었다. 누가 방귀만 뀌어도 냄새가 난다며 찾아와서 때릴 놈들이었다. 다행히도 종이 상자 하나가 그를 도와주러 왔다. 의원 아들 녀석이 먼저 싸움을 걸어 종이 상자를 찾지만 가쿠레는 이미 자세를 잡고 있었다. 그가 거만하게 안에 누가 있는지 보려 할 때 가쿠레가 손을 뻗어 목을 꺾어버렸다. 남은 녀석은 바로 몽둥이를 꺼냈다. 이번에는 계속 싸우는 대신 가쿠레는 그에게 방어하고 반격하는 법을 알려주며 그가 불량배를 쓰러뜨리도록 도왔다. 좀 아프긴 했지만 결국 해냈다. 일이 끝나자 가쿠레는 관리실, 즉 학교 기계실로 향했다. 분명 인사를 하러 온 것은 아니었다. 가쿠레에게는 그와 같은 도망자들을 제거해야 하는 임무가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목덜미 뒤에서 무기를 꺼내 그를 베었지만 그는 신형 슈트로 늙은이의 칼을 막아냈다. 가쿠레는 멈추라고. 한 번 더 베면 그의 팔이 잘릴 것이라고 말했다. 가쿠레가 카토를 만났을 때로 돌아가 보자. 그는 먼저 질문을 던졌다. 왜 일반인이 닌자 프로그램을 볼 수 있는지. 그는 보통은 아무도 그 채널의 주파수를 잡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몇몇 가족은 선별되어 시청할 수 있는데 5월 22일 재앙 이후에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일에 대해 많이 말하지 않았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시기였다. 오늘 문제로 돌아와서 그는 찾아왔다. 가쿠레의 등교일 전에 상부에서 상황을 재평가한 결과 대상이 예상보다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그가 장비를 가져온 것이다. 가쿠레를 위한 추가 장비였다. 매우 유용하다고 보고 닌자용 무기로 개조했다. 가쿠레는 상자 안이 궁금했지만 카토는 이것이 자신의 무기라고 했다. 가쿠레는 오토바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카토에 따르면 인공지능이 탑재된 미니 오토바이로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었다. 꽤 흥미롭다고 생각한 가쿠레는 그것을 선택했다. 마지막으로 가쿠레는 자동조준 같은 무기가 있냐고 물었다. 관리인은 비웃으며 풋내기가 최신 무기를 써봤자 여전히 풋내기일 뿐이라며 가쿠레에게 달려들었다. 그런데 젠장 카토는 가쿠레에게 우주 위성까지 빌려줬다. 위성은 곧장 그가 있는 곳으로 발사되어 관리인의 카타나를 잘라버리자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교 후 그는 밖으로 나와 카토에게 보고했다. 임무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시노부라는 고양이가 있다. 그 고양이는 자신이 왜 여기 있는지 몰랐다. 심지어 왜 일본어를 이해하는지도 몰랐다. 그저 하루 종일 맥주만 마시는 이 인간을 지켜야 한다고 느낄 뿐이었다. 시노부는 배가 고파서 안으로 들어가 카와도 씨를 깨웠다. 그녀는 고양이에게 밥을 주자마자 닌자 프로그램을 켰다. 사륙 장면을 보며 시노부는 몇 가지 기억을 떠올렸다. 기억의 조각들을. 자신도 그 안에서 살해당한 사람이었다. 마지막 생존자였던 자신은 사람의 뇌를 고양이에게 이식하는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시노부는 거기까지만 기억하고 다시 파테를 먹었다. 그때 가쿠레가 학교에서 돌아왔고 시노부는 그를 보자마자 자신을 벤 사람이 바로 그였기에 털을 곤두세웠다. 하지만 카와도 씨가 안아주자 진정되었다. 다른 한편 카토의 제자가 브라질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그녀는 다음 임무가 무엇인지 물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다음 전장은 여기다.
내일 학교에서 아이타는 싸움 이후로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 꽤 기뻤다. 기쁨도 잠시 어제의 그 녀석이 다시 그를 찾아왔다. 밖으로 나와 할 말이 있다고 했다. 또 맞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녀석은 고개를 숙여 그에게 부탁했다. 그는 가쿠레가 닌자라는 것을 알아챘다며 만나게 해달라고 애원했다. 마침 가쿠레가 아이타의 그림자에서 나왔다. 임무를 기다리는 중이었기에 그는 이 녀석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때 카토가 가쿠레를 찾아 집으로 왔다. 가쿠레의 방에 잠입해 주위를 살폈다. 일을 마치고 그는 떠나 차에서 기다렸고 그의 제자가 조사를 마치고 돌아왔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였지만 총알바지로 쓴 책상과 피할 수 있는 방공호가 있었다. 전장에서는 조심해서 나쁠 것 없다. 부탁했다. 그는 고린나만을 읽고 그 속에 쪼그려 앉는 스타일에 감탄했지만 그건 이미 사라졌다. 이 녀석은 옆 학교 놈들을 때려 눕히고 폼나게 쪼그려 앉아보고 싶었다. 하지만 그들을 이길 수 없어서 그는 어쩔 수 없이 아이타처럼 약한 녀석들이나 때렸던 것이다. 요컨대 그는 문제아들 학교에 찾아가 시비를 걸고 싶어 했다. 가쿠레는 동의했고 혼자 즐기기 싫어 무라도 불렀다. 그도 바로 동참했다. 무라의 이름을 듣자 불량배인 토라이는 그를 매우 존경했다. 그는 과거에 동시에 두 고등학교를 제패해 천둥의 미라라는 별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전력이 보강되었으니 이제 그 학교를 칠 명분이 필요했다. 토라이는 여자 문제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 학교에서 예쁜 여학생이라면 야마다밖에 없을 것이다. 그 여학생 이야기가 나오자 토라이는 머뭇거렸다. 아무도 감히 접근하지 않았다. 그 여학생을 저쪽 학교 녀석들을 패의 명분으로 삼기로 했다. 그날 밤 아이타는 싸울 때 폼을 내기 위해 왁스를 사기로 했다. 가게를 막 나오자 한 닌자가 들어갔다. 가게 주인은 바로 적임을 알아차렸다. 하지만 그는 혼자가 아니었고 그녀는 허를 찔려 목에 한 방을 맞고 죽었다. 밖에서는 아이타가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맞은편에서는 스즈키가 걸어오고 있었다. 죽지 않았고 닌자 무리에게 자신의 피를 뿌려 위치를 파악했다. 하지만 놈들의 옷은 방수 재질이었다. 지독하게도. 그리고 이번에는 등 뒤에서 한 번 더 찔렸다. 알고 보니 이들은 사사마 휘하의 언더 닌자들을 처리하러 파견된 것이었다. 그리고 그 닌자는 다른 언더 닌자들을 계속 사냥하러 갔다. 한편 우리의 작가님은 며칠 밤을 새워 원고를 완성한 후 뜨거운 물이 담긴 욕조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목욕을 마친 후 그는 자신에게 아이스크림을 상으로 주고 싶었다. 돌아가는 길에 스즈키는 가게 주인이 죽었다는 긴급 연락을 받았다.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다면 범인은 아직 근처에 있을 것이다. 그녀는 작가님이 죽을 때까지 그의 편집자가 되겠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돌아가는 길에 스즈키는 가게 주인이 죽었다는 긴급 연락을 받았다. 그분은 예전에 그녀의 선생님이었기에 조금 슬펐다. 다행히 시노부가 나타나 소녀를 구했고 암살자도 사라졌다. 하지만 시노부는 그가 여전히 준하와 스즈키의 뒤에 서 있는 것을 금방 발견했다. 그녀는 버팀새로 맞고 그물을 던져 그를 잡았다. 위장보기. 이 일은 닌자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다. 옛날 같은 학교에 다닐 때 그녀는 완전히 불량품 취급을 하던 애들과 그러다 연말에 그는 자신이 스즈키 마음대로 조종하는 장난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공격하자 준하가 달려왔다. 그 순간 닌자는 스즈키에게 학교에서 결투를 신청하고 떠났다. 다행히 시노부가 나타나 소녀를 구했고 암살자도 사라졌다. 그 후 그는 사사마와 오즈를 만나러 갔다. 하지만 여전히 준하 뒤에 서서 그와 소통하려 했다. 시노부는 닌자에게 지시를 내렸다. 그 후 카토는 한 아이와 함께 있는 사사마를 만났다. 옛날 같은 학교에 다닐 때 그녀에게 고백했지만 집안 사정으로 거절당했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났다. 그러다 연말에 그는 자신이 스즈키 마음대로 조종하는 장난감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 시노부는 다시 기억을 잃고 행동하기 시작했다. 고양이처럼. 그 닌자는 스즈키에게 학교에서 결투를 신청하고 떠났다. 다음날 닌자 특별 수사팀이 현장에 도착했다. 카토 일행은 어떤 거래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그는 그 후 사사마와 오즈를 만나러 갔다. 동료는 계속해서 수다를 떨어서 그의 귀에 거슬렸고 주위에는 온통 피비린내가 진동했다. 오즈는 아마도 산이라는 개일 거라고 말했다. 니기로가 여기 있다고. 그 후 카토는 하나이와 함께 있는 사사마를 만났다. 플레는 카토의 제자인 것을 알고 그의 목에 칼을 겨눴다. 온씨가 귀국했다는 것을. 오니가 차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 스즈키가 찾아왔다. 둘은 같은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옛 이야기를 나누고 검을 몇 합 겨루고 싶어 했다. 스즈키는 오니에게 어제 공격했던 투명 갑옷을 가진 자에 대해 물었다. 추측일 뿐이었지만 그녀는 그가 학창시절 자신과 오니가 마음을 가지고 놀았던 남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둘은 옛반 학생 명단을 다시 봤지만 모두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알아볼 수 없었다. 오니는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고양이 소리로 고백했던 남자가 인상 깊었을 뿐이었다. 어제 싸움 이후 스즈키도 그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짐작했다. 또한 스즈키는 주말에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가에 따르면 그가 사용한 슈트는 최신형으로 가쿠레의 3모델보다 더 좋았다. 카토 일행으로 돌아가서 사사마는 닌자 측이 어제 암살 사건을 언더 닌자의 소행이라고 무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카토도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걸 알기에 사사마는 닌자의 7대 고위 간부 중 한 명을 데려왔는데 그가 바로 이 아이였다. 그는 자신의 뇌를 아이에게 이식했다. 그는 연락망을 구축하기 위해 여기에 왔다. 이제 사사마는 카토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야 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냥개 니기로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 닌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기만 하면 된다. 스즈키는 오니와 한패로 여겨져 언더 닌자에게 포위당했다. 스즈키는 정말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았다. 만약 죽으면 작가 아저씨가 매우 슬퍼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엔 아저씨는 해방될 것 같지만 그녀가 막 칼을 뽑으려던 순간 닌자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알고 보니 카토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니기로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간 것이었다. 그날 밤 자고 있던 노기는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부모님에게 달려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빨리 가서 자라고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자신이 그렇게 소리쳤던 건 40년짜리 주택 할부금을 받을 때였다고 회상했다. 그가 갚지 못하면 노구치가 나머지를 갚아야 했다. 무력하게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이 헛것을 본 것이길 바랐다. 눈을 감았다 뜨자마자 가쿠레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 심장이 멎을 뻔했다. 오늘 그는 그녀에게 내일 학교에 오지 말라고 알리러 왔다. 말을 마친 후 그는 떠났다. 노기는 그를 따라가 자세히 물었다. 그는 단지 학교가 곧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그 역시 투명 갑옷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지 추측일 뿐이었지만 그녀는 그가 학창시절 자신과 오니가 마음을 가지고 놀았던 남자 중 한 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둘은 앉아서 옛반 학생 명단을 다시 봤지만 모두 얼굴을 가리고 있어서 알아볼 수 없었다. 오니는 정말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인상 깊었다. 고양이 소리로 고백했던 남자가 어제 싸움 이후 스즈키도 그가 누구인지 어렴풋이 짐작했다. 또한 스즈키는 주말에 공격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과에 따르면 그가 사용한 슈트는 최신형으로 더 좋았다. 가쿠레의 3모델보다도. 카토 일행으로 돌아가서 사사마는 닌자 측이 어제 암살 사건을 언더 닌자의 소행이라고 무고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카토도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걸 알기에 사사마는 7명의 간부 중 한 명을 데려왔다. 닌자 고위 간부를 데려왔는데 그가 바로 이 아이였다. 그는 자신의 뇌를 아이에게 이식했다. 그는 여기에 설립하러 왔다. 연락망을. 이제 사사마는 카토가 무엇을 하려는지 알아야 했다. 대답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녀는 단지 그가 사냥개 니기로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가 닌자에게 충성을 맹세하기만 하면 된다. 스즈키는 오니와 한패로 여겨져 언더 닌자에게 포위당했다. 스즈키는 정말 여기서 죽고 싶지 않았다. 만약 죽으면 작가 아저씨가 매우 슬퍼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보기엔 아저씨는 해방될 것 같지만 그녀가 막 칼을 뽑으려던 순간 닌자들이 갑자기 사라졌다. 알고 보니 카토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니기로의 가랑이 사이를 기어간 것이었다. 그날 밤 자고 있던 노기는 누군가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르며 부모님에게 달려가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믿지 않고 빨리 가서 자라고 말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예전에 자신이 그렇게 소리쳤던 건 40년짜리 주택 할부금을 봤을 때였다고 회상했다. 그가 갚지 못하면 노구치가 나머지를 갚아야 했다. 무력하게 방으로 돌아온 그녀는 자신이 헛것을 본 것이길 바랐다. 눈을 감았다 뜨자마자 가쿠레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 심장이 멎을 뻔했다. 오늘 그는 그녀에게 오지 말라고 알리러 왔다. 내일 학교에. 말을 마친 후 그는 떠났다. 노기는 그를 따라가 자세히 물었다. 그는 단지 학교가 곧 날아갈 것이라고 말했고 우리는 돌아간다. 불운한 작가 아저씨에게 돌아가자. 그는 아키쿠라는 역사 소설가지만 20년 동안 책을 한 권도 팔지 못했다. 년 동안 먹고 살기 위해 그는 역사를 바꾸는 가상소설을 써야 했다. 그가 방향을 바꾼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닌자가 그를 찾아왔다.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닌자들의 전투에 대해 이야기해 주러 온 것이었다. 이야기가 끝나면 그는 사라졌다.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랐지만 그는 그 이야기를 다시 썼다. 놀랍게도 책은 아주 잘 팔렸다. 하지만 독자들은 그것을 단지 가상의 이야기로만 여겼다. 그렇게 10년 동안 매일 밤 다른 사람이 와서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장군부터 공무원까지 사사마도 참여했다. 미라는 갑옷을 쏘면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슬프게도 그의 이야기가 가장 판매량이 낮았다. 하지만 아주 특별한 사람이 한 명 있었다. 특별한 사람 한 닌자 소녀였다. 그녀는 이야기를 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의 글쓰기 방식과 아이디어를 평가하곤 했다. 보통 그 소녀가 그에게 다시 쓰게 하는 것으로 끝났다. 다음 날 우리는 카와도시의 하숙집으로 돌아갔다. 시노부는 그녀를 깨워 밥을 먹이려 했지만 일어나지 않았다. 의식이 남아있을 때 가쿠레에 대해 알아보러 갔다. 그는 분명 쿠모 가쿠레 가문 출신일 것이다. 그때 그의 눈빛은 매우 차가웠고 아마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었을 것이다. 복수하려던 참에 가쿠레가 깨어났다. 그러자 그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다. 가쿠레도 오늘의 결투를 위해 장비를 갖췄다. 그는 오노 씨를 만났는데 그가 싸우러 간다는 소식을 들었다. 오노 씨는 자신이 일대 5로 싸웠던 화려한 과거에 대해 이야기했다. 가쿠레는 그에게 과거를 숨기기 위해 허풍 떨지 말라고 격려했다. 오노 씨는 화를 내며 못 믿겠으면 자기 방에 와서 옛날 앨범을 보라고 했다. 그는 살아서 돌아오면 보겠다고 말했다. 그 후 가쿠레는 미라에게 전화해 오늘 언더 닌자가 공격할 것이니 전투를 준비하라고 했다. 학교를. 한편 아이타는 머리를 멋지게 매만지고 야마다와 함께 학교에 갔다. 둘은 작가 아저씨를 지나쳤다. 바로 그 순간 작가는 야마다에게서 이 임무는 불량배들과 싸우는 위험한 일이라며 도와줘서 고맙다고 했다. 말이 끝나자마자 2명의 다른 학교 불량배들이 찾아왔다. 그들은 그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아이타는 떠나고 싶었지만 그 둘은 야마다의 물건을 본 후에 가라고 했다. 그녀도 흔쾌히 동의했다. 그 말을 듣고 세 남자는 신이 났다. 야마다는 살짝 치마를 올리자 3명은 더 가까이 다가와 보려 했다. 그 순간 그녀는 한 명의 눈에 무릎을 날리고 아이타를 잡아 나머지 한 명에게 던졌다. 에게. 그녀는 두 불량배를 혼쭐내며 경고했다. 곧 가쿠레, 미라, 그리고 또 한 명이 그들의 학교로 찾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노구치는 가쿠레의 경고를 듣지 않고 학교에 갔다. 가쿠레는 한 가게에 갔다. 잡화점에 가서 미리 주문한 무기를 챙겼다. 맞았던 두 불량배가 미라에게 아이타를 처리해달라고 찾아왔다. 온 김에 둘은 자신들이 그들의 학교를 공격할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아이타와 야마다는 불량배들이 모이는 양키 학교에 도착했다.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둘은 계획을 시작했다. 아이타는 야마다를 만지기 시작했고 그녀는 소리를 질러 주의를 끌었다. 하지만 만지는 동안 아이타는 문득 야마다의 가슴을 만지는 느낌이 카와도 씨와는 매우 다르다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가짜 같았다. 비명을 듣고 한 선생님이 찾아왔고 야마다는 아이타를 쓰러뜨리고 선생님을 기절시켰다. 진짜 계획이 시작되고 수사팀으로 돌아간다. 플레는 확인하러 왔다. 결과를. 저기호 장비를 사용하고 약점이 전혀 없어. 상황은 매우 긴박해 보였다. 요컨대 매우 우월해서 언더 닌자가 학교를 공격할 때 약점을 찾을 시간이 없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보낼 수밖에 없다. 가쿠레 측에 오 갑옷의 능력에 대한 정보를 보내 그들이 스스로 대처하게 하는 것뿐이다. 문제는 언더닌자 측이 설마 이 힘은 그저 사륙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쓰여야 한다고요. 오즈도 자기 학생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치야 말입니다. 이번 임무에서 그가 빠지길 바랐지만 니네 손자라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치야에게 도망칠 수 있으면 도망치되 무리하지는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가 자신의 승진 티켓이기 때문이었죠. 한편 스즈키는 오니와 함께 학교에서 언더닌자의 공격을 기다렸습니다. 조사실에서 별 도움 안 되는 정보를 받은 후 그들은 카토에게 준비하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보면 바로 죽이고 생포할 필요는 없으며 이번에는 자신도 위장 로봇과 함께 참가할 거라고요. 골판지 상자로 위장한 로봇이었죠. 한편 전직 의원의 아들은 누군가에게 맞은 일에 분해하며 그에게 복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떻게 괴롭힐지 궁리하던 중 그는 목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고는 자신의 머리가 몸에서 분리됐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닌자가 행동을 개시한 겁니다. 노기는 관리인을 만났습니다. 몇 마디 신문 끝에 그는 닌과 후방, 지원팀 모두 이곳을 포기했다는 걸 깨달았죠. 그는 노기에게 혼란이 생기면 학교 지하 통로로 혼자 도망치라고 일러주었습니다. 그곳이 그녀의 유일한 탈출구라고 말이죠. 말을 마친 그는 떠났습니다. 스즈키 역시 닌자가 학교에 잠입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학살극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냉혈한이긴 해도 괴롭힘당하는 아이들에게는 매우 동정적이어서 그들을 살려줬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에게는 가차없이 칼을 휘둘렀죠. 학생들은 공황에 빠져 사방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교장이 방송으로 모든 학생에게 암살자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운동장에 모이라고 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물고기를 한 대 모으는 꼴이었죠. 관리인이 끼어들어 학생들을 안심시키며 모두 교실에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암살자는 가짜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스즈키와 오니에게 연락해 닌자를 잡기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죠. 스즈키의 기억이 맞다면 20년 전 그는 여러 세력 사이를 오갔기에 어느 편인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협력에 동의하기 전 스즈키는 그가 어느 편인지 확실히 물었습니다. 그는 그저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라고 답했죠. 둘 다 암살자의 위치를 파악할 방법을 몰랐기에 그가 돕겠다고 했습니다. 한편 가쿠레 일행은 불량학교에 도착해 차인을 만났습니다. 그곳 위층에는 누군가가 묶여 있었죠. 상황을 보아하니 가쿠레는 야마다가 언더 닌자임을 짐작했습니다. 그들은 그녀를 찾아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들어서자마자 불량배 한 무리가 줄을 서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들은 규칙에 따라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않도록 하여 질문받지 않게 했습니다. 가쿠레 일행은 그대로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내가 먼저 싸울게. 그는 자신이 얼마나 강한지 시험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시노부도 따라가고 싶어하는 눈치였죠. 그때 그녀는 잔뜩 취해서 남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차에는 옥상에 남았습니다. 강한 상대와 싸우게 되어 미라는 꽤 긴장했죠. 가쿠레가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아무리 강해도 사람이니 죽이면 그만이라고요. 평정을 되찾은 미라는 발차기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녀가 틈을 보이자 미라는 주먹을 날렸지만 그녀가 동의하자 둘은 힘겨루기에 들어갔습니다. 얼마 안 가 그녀는 미라를 바닥에 눌렀지만 미라는 웃으며 몸에서 힘을 뿜어내 그녀를 뒤로 날려버렸습니다. 엑셀을 밟자마자 시노부는 오토바이에 올라타 달려갔습니다. 초록 옷의 남자가 집에 가서 고양이가 운전하는 걸 봤다고 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죠. 강한 상대와 싸우게 되어 미라는 꽤 긴장했습니다. 가쿠레가 그를 안심시켰죠. 아무리 강해도 사람이니 죽이면 그만이라고요. 평정을 되찾은 미라는 발차기로 달려들었습니다. 야마다는 가볍게 피했고 그의 모든 주먹과 발길질을 계속해서 피했습니다. 미라의 공격을 가볍게요. 그녀가 틈을 보이자 미라는 주먹을 날렸지만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이제 그녀의 차례였죠. 눈 깜짝할 사이에 야마다는 그의 뒤에 나타나 그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는 일어나 공격하려 했지만 허공에 주먹질만 할 뿐이었죠. 가쿠레가 말했습니다. 그녀를 이길 수 없자 미라는 야마다에게 팔씨름을 제안했습니다. 그녀가 동의하자 둘은 힘겨루기에 들어갔죠. 얼마 안 가 그녀는 미라를 바닥에 눌렀지만
미라는 웃으며 몸에서 힘을 뿜어내 그녀를 뒤로 날려버렸습니다. 스즈키, 카토는 암살자를 찾기 위해 학교에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솔직히 좀 촌스러워 보였죠? 한편 닌자는 계속해서 사륙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프리저는 친구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복수를 위해 나섰죠. 한편 관리인은 스즈키에게 알렸습니다. 남쪽 건물에서 움직임이 느껴지며 아마 2층 연결 통로로 이동 중인 것 같다고요. 2층 말이죠. 문제는 연결 통로가 2개라 스즈키와 오니는 나눠서 갔습니다. 스즈키는 왼쪽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학생들이 교실에 안 들어가고 밖에 서 있어서 그녀가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선생님이 나타나 아이들에게 빨리 교실로 들어가라고 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닌자가 나타나 선생님의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달려들어 스즈키의 다리 한쪽을 잘라냈죠. 다행히 오니가 제때 지원하러 왔지만 그가 너무 강해서 점점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버티기 힘들어질 무렵 카토가 로봇을 몰고 와 그를 잡았죠. 그는 오니가 스즈키를 치료하는 동안 나머지를 맡겠다고 했습니다. 카토는 그를 인적이 드문 계단으로 데려가 조사실에 연락했죠. 하지만 그녀는 아직 그의 위치나 카토의 로봇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죠. 그는 닌자를 밖으로 끌어내려 했지만 그는 재빨리 탈출했습니다. 치료를 받은 스즈키는 이 싸움에서 빠지기로 결심했죠. 잠시 걷다가 그녀는 기력을 거의 다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그때 노기와 카메라를 든 장발남자가 다가왔죠. 두 사람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탈출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녀가 스즈키를 부축하고 사토라는 장발남자는 모든 것을 기록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 영상으로요. 세 사람은 체육관에 도착했고 그곳 소화기에는 관리인이 설치한 발신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체육관 맞은편에 문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서 연락을 위해 이 소화기를 가져가라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계단 옆에 작은 문이 있는 방으로 내려갔습니다. 세 사람이 들어가자 문은 더 깊은 아래로 이어졌죠. 그는 세 사람에게 시간이 얼마 없으니 서두르라고 했습니다. 지하실이 아직 체육관 아래에 있어갈 길이 멀었죠. 위성이 발사되면 세 사람 다 죽을 테니 계속 가라고 했습니다. 노기는 그것에 대해 궁금해했고 스즈키는 설명해 주었죠. 닌이 관리하는 극비 위성 무기라고요? 말을 마친 스즈키는 그것에 대해 아는 자는 모두 제거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에 노기는 겁에 질렸지만 스즈키가 그녀의 목숨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세 사람은 계속 이동했죠. 관리인이 말했습니다. 30분만 더 가면 출구에 도착할 거라고요. 스즈키는 그들이 협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적이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는 어쨌든 전쟁 전에는 같은 조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전쟁광 닌자였죠. 바로 그런 호전적인 자들이 지하로 숨어들어 쓸데없는 저항을 계속했기에 시노비 세계의 평화가 오지 않는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는 호전적인 자들이 없으면 과연 평화가 올 것인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위쪽에서는 프리저가 하치야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관리인과 조직의 관계에 대해 물었죠. 그녀는 그가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위성부대 같다고 했습니다. 개인 자격으로 말이죠. 그가 20년 동안 이곳에 있었던 이유는 이곳이 일본군 기지이자 닌의 전신 조직을 위한 지하 실험실이었고 언더닌자의 연락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새 조직의 성지인 셈입니다. 스즈키 일행은 언더닌자의 탈출구에 도착했습니다. 비밀공장 유적과 이곳의 수호자는 새 조직 모두와 관계가 있어야 했죠. 조직과 말이죠. 즉 그는 중립적인 역할로 평화를 중시했습니다. 닌자가 찾아오면서 대화는 중단되었습니다. 프리저는 하치야에게 도망치라고 자신이 그를 막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닌자는 그를 도발했죠. 하치야, 니네 7인 지도자 중 한 명의 손자가 여자 뒤에 숨는 거냐고 말이죠. 그의 목표는 바로 하치야였습니다. 양측은 검투에 돌입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치야보다 우위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고미 위치를 파악해냈죠. 그의 위치를요. 대기권 바로 밖에서 말이죠. 위성이 목표를 조준하고 발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영향 범위는 10m. 오즈는 당황하며 멈추라고 소리쳤습니다. 지금 쏘면 하치야까지 맞는 게 아니냐고요. 하지만 이것은 상부의 명령이었죠. 오즈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손자까지 버리려 한다는 걸 믿을 수 없었죠.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것이
신구 권력 간의 충돌이라면 명중을 보장하기 위해 하치아를 버리는 것도 그리 놀랍지 않았습니다. 프리저는 단검을 던져 목표를 고정시켜 그의 움직임을 늦췄습니다. 죽고 싶지 않았던 그는 후퇴하려 했죠. 하지만 창문으로 탈출하기 전 그는 프리저의 목에 칼을 휘둘렀습니다. 위성은 목표를 1차 멈췄고 그 다음에 멈춘 것은 프리저의 목숨이었습니다. 하치아는 그녀의 명복을 비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한편 스즈키 일행은 탈출구를 찾아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사토는 이 비밀 공장에 대해 궁금해했죠. 스즈키는 소화기에게 말을 넘겼습니다. 그는 이렇게 넓은 곳에서는 핵무기를 만들지 않는다면 위조지폐나 만드는 거라고 말했죠. 그뿐이라고요. 1980년대 지상의 사람들이 버블 경제를 누리고 있을 때 지하의 이자들은 계속해서 위조지폐를 생산했습니다. 이것이 버블 붕괴의 원인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많죠. 위조지폐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자 일본도 함께 무너졌고 언더닌자가 막대한 이익을 손에 넣었습니다. 관리자는 군사비에 막대한 돈을 쏟아부었지만 NIN이 터널을 발견하면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터널을 폭파시켜 아이와 여성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는 그 학살의 산증인이었죠. 그래서 세 주요 세력인 정부, NIN, 그리고 언더닌자는 그를 세 조직 사이의 묘지기 역할로 임명했습니다. 한편 밖에서는 카토가 닌자의 부상 흔적을 찾아냈고 오니에게 연락해 옥상에서 그를 공격하라 했습니다. 그녀 역시 부상을 입은 상태였지만 미라의 전기 충격을 되돌려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건 야마다에게 마사지일 뿐이었죠. 그녀는 번개 공격을 깨부수고 미라의 머리를 붙잡아 사탕수수처럼 쥐어짜기 시작했습니다. 머리가 터지기 직전 그녀는 살인 금지 명령 때문에 멈췄습니다. 미라가 졌으니 이제 가쿠레 차례였죠. 그는 이때 미리 준비한 반지로 카타나를 운반하는 드론을 호출했는데 야마다의 힘을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미라와의 싸움에서 말이죠. 그는 표창으로는 그녀의 피부를 뚫을 수 없다고 확신하고 배기로 했습니다. 다음 수를 계산하던 중 야마다의 물건도 도착했습니다. 소형 미사일이 나라와 그녀에게도 카타나를 가져다 주었죠. 힘의 균형을 맞추거나 그를 압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쿠레는 즉시 은신 자세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이 괴물을 단 한 번의 공격으로 끝내야 했죠. 두 번째 공격까지 가면 마침 카토가 올라왔을 때 그는 그 옷이 미끼라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 순간 닌자가 위에서 튀어나와 오니는 재빨리 몸을 피하며 검으로 그를 찔렀고 그는 그녀의 가면만 찔렀습니다. 하지만 이 칼은 발사될 수 있었고 오니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한편 조사실에서는 마침내 그녀가 그 옷의 정체를 알아냈습니다. 무엇을 위한 디자인일까? 이 갑옷에는 등 뒤에 보조장치가 있었는데 마치 우주복처럼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들의 목표는 자신들의 위성이었습니다. 언더닌자는 NIN 소속이만 닌자의 정보를 노리는 것 같았죠. 실제로 한 명의 언더닌자가 위성에 접근하자 긴급 회의가 소집되어 위성을 즉시 발사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성을 가열해서 기계를 정지시키기 위해서였죠. 심사숙고 끝에 모든 고위 간부들이 발사에 동의했고 그 후 최대 출력으로 학교에 발사되었습니다. 한편 가쿠레 전투에서는 그와 야마다가 동시에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피하고 콧구멍을 통해 나라가 즉시 그에게 반격했습니다. 야마다는 머리를 내려치는 공격을 추가로 날렸고 가쿠레는 보호복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보호복도 공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가쿠레는 공식적으로 패배했고 야마다에게 목을 찔려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바로 그때 위성이 학교를 향해 발사됐고 엄청난 영향 범위로 학교 전체가 붕괴되었습니다. 스즈키 일행은 제때 탈출했습니다. 누군가 멀리서 폭발의 전경을 목격하고 있었죠. 마침 그때 야마다가 가쿠레의 머리를 그에게 가져다 주자 위성은 파괴했지만 언더닌자가 정보를 빼냈는지는 아직 불확실했습니다. 플랜은 즉시 중급 닌자들에게 임무를 잠정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급 닌자들은 중급으로 승급하여 그 자리를 대신했죠.
오니도 죽었으니 상부에서는 분명 카토에게 크게 분노할 것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가쿠레의 죽음이 하숙집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가 학교 폭발 사고로 사망했다고 발표했고 진실을 아는 건 그뿐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함께 맥주를 마시며 애도했습니다. 하지만 카와도 씨와 처음 대화했을 때 가쿠레는 자신이 외아들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쿠레가 죽은 후 그의 형제들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가쿠레 주지로, 두 번째는 노구치를 찾아온 가쿠레의 남동생 가쿠레 토치,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쿠레 주로, 일명 10번형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은 여기서 끝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